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원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축이나 계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실 텐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가 않겠죠. 자, 이 상품은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다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예금을 좀 세금 깎아내는 정도로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다금바리 같은 귀한 생선을 잡아다가 라면에 끓여 먹는 것처럼 사실 좀 아까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과세 저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이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규정된 계좌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자 한 명당 원금 5천만 원까지는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22년 말까지 판매가 되다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연장이 되면서 지금 2025년 말까지로 가입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좌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입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자, 요걸 알아보는 게 사실 첫 번째 문턱일 텐데요. 가입 조건은 일단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혹은 그의 가족, 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휴자 등등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머지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65세 이상이라고 하시면 이게 가입 조건이 된다라는 점을 명시해 두시고 꼭 저는 가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세부적인 혜택의 내용은 뭐냐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전부 다 그냥 비과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책정하는데 소득으로도 합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메리트가 될 거고요. 납입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것으로 개인으로 잡혀 있는데 이 한도는 그냥 총 납입 한도니까 개설하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바로 있는 겁니다. ISA 계좌처럼 연도마다 생기거나 이런 개념 없이 바로고요. 그리고 이 한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이자나 배당 등이 있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납입한 금액만 5천만 원 계산한다고 하고요. 기존에 세금무대 종합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한도에 포함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무대 종합저축은 14년 말까지 가입 가능해서 20세 이상의 1인당 1천만 원 가입하는 한도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적용되는 이런 계좌가 있었는데 혹여 이걸 아직 유지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요게 5천만 원 한도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계형 저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4년 말에 가입 종료가 된 게 있는데 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당시 이제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사업자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이 생계형 저축이라고 하는 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적용 기한은 보시다시피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이 전에 내가 만 65세에 대한 혜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대한 해당이 돼서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상품도 예금, 적금, 주식, ETF, ELS 펀드, 채권 등 다 됩니다. 여기 주식이 돼요. 사실 주식까지 비과세 적용해 주는 거는 시중에는 ISA 계좌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 저축도 주식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가능하고 ETF, ELS도 가능을 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활용하시는데 사실 이 중에 있는 내용 중에 보험사는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죠. 원래 보험사에서의 장기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지 기본에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가 있는 보험에서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 혹은 증권사에 통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활용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비과세 종합저축을 은행에서 이용하게 되는 거는 예금이랑 상품 이런 걸 가입하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입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거 가입하시면서요. 이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한도 5천만 원이 이게 살아있다고 하면 그대로 선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4천만 원 들면서 내가 이걸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면 4천이라는 한도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5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럼 수익금과 포함한 거를 만기된 걸 찾아서 다시 재가입 신청하면 4,500만 원 계약 한도에 이제 또 가입이 되는 거고요. 500만 원 또 수익이 났어요. 그럼 또 만기된 걸 재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5천만 원짜리 비과세 종합저축 정기예금을 이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500만 원 수익이 또 났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익 난 5,500까지 가입이 될까요? 안 되죠.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설정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재가입하려는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저때까지는 가입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넘어간 상태에서는 재가입 당연히 안 되죠. 물론 법안이 개정돼서 저 일몰이 연장된다고 하면야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만기되고 재가입은 신규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계속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증권사는 뭐가 다르냐? 증권사는 예금 등 이런 상품을 가입하실 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이랑 채권, ETF 같은 거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계좌 자체를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주식은 주식거래 계좌 개설해 놓고 거기에 놓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계좌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식거래 계좌 안에서 다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거래 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설정해서 계약 한도를 내가 4천만 원으로 할지 5천만 원 최대로 할지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5천이라고 하는 계약 한도로 계좌를 설정하고 내가 납입은 4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주식을 사던 ETF를 사던 샀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 났네요. 다시 다른 걸 또 투자하고 싶다. 계좌는 유지한 상태로 재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수익이 더 나겠죠. 다시 또 이걸 계좌는 유지한 상태로 재투자를 해서 계속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5,500만 원 정도까지로 계좌에 총 들어있는 돈이 넘어갔는데 이거 재투자 될까요? 됩니다. 5,500만 원이라는 이 한도 안에서 그냥 계좌에서 돈 꺼낸 거 아니라고 하면 계속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재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을 지나갔다. 상관없죠. 이거 계좌를 깨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이용하면서 연장해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은행하고 증권사 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꽤 괜찮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은행이 예금으로 쓰시는 거는 다금바리로 라면 끓이는 것처럼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좀 정리를 다시 하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로 계좌를 설정해 놓고 4천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납입했어요. 운영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내가 돈을 좀 찾아야겠어요. 2천만 원 정도 인출해도 3천만 원 계좌에 남아있네요. 다시 2천만 원 재납입해서 투자 운영 계속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좌 안에서 입출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노후 계좌로 이 안에서 배당형 ETF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배당 수익 나면 계속 찾는 거, 중간에 돈 좀 필요해서 조금 더 찾았다가 다시 한도 채워서 더 운영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실상 제도에 만기가 없죠. 왜? 주식거래 계좌를 한도 설정할 때 계좌 만기를 굉장히 길게 설정해 놓으면 계좌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일몰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5천만 원짜리 비과세 계좌는 계속 마냥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좌 내에서 재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복리식 투자가 계속 가능한 거다라는 거고요. ETF나 펀드 ELS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자체를 이용해서 기대 수익 값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증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서 궁금한 사항들, Q&A들이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을 여러 개로 나눠 가입할 수 있나? 됩니다.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계약 금액의 한도가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데 그게 한도 안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나눠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한 금융사에 여러 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곳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끝나면 내가 증권사에 만들어 놓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한도를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는 정기예금 상품 내가 1,000만 원 가입하면 1,000만 원짜리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예금이 끝나면 어차피 1,000만 원 그냥 끝나는 거지. 다시 2,000만 원짜리 바꾸고 중간에 3,000만 원으로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는 내가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주식거래 계좌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데 예금이 한 3천만 원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받는 게 있어서 2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예금이 끝났어요, 만기가. 그럼 만기가 끝나면 내가 기존에 2천으로 설정해놨던 걸 5천으로 증액하는 게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개설해놨다가 중도에 만약에 해지해버리면 불이익이 있느냐?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에서 뭐 가입 기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하루만 예치하시고 바로 해지하셔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떤 거 이용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 ETF, 리츠, ELS 펀드, 채권, 예금, 뭐 보험 등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이용 가능해요. 그런데 금융사별로 이용 가능한 자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서 내가 거래계좌 설정해서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어떤 증권사는 주식 거래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채권만 거래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디에는 뭐 ELS나 리츠는 선택이 불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꼭 개설하시기 전에 그 금융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는지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해외 주식은 투자가 가능하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테슬라를, 애플을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자산 ETF나 펀드 등을 통해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되는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는 예를 들어 해외 주식 ETF 투자하시면 그 ETF 평가 금액 차이가 발생하죠. 그것도 다 배당 수익으로 기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정상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에 새마을금고나 이런 지역 농협 같은 데서 판매되는 세금우대 저축이라는 것도 포함되냐?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5천만 원 안에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랑 생계형 저축 이런 거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거 그 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는 세금우대 아니냐? 그거 깎아주는 거 그거랑 다릅니다. 자, 세금우대 저축이 종합저축이고요. 종합저축이고 생계형 저축입니다. 현재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금우대 저축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 예탁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탁금 내고서 가입을 하는 경우 있죠. 지역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율과세 상품이 따로 판매되는 별도의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SA나 IRP, 뭐 연금저축, 비과세 저축보험, 뭐 출자금 통장, 아까 말씀드린 뭐 조합 예탁금 등등등등 기타 다른 비과세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랑 아무것도 한도가 겹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랑 생계형 저축만 포함되는데 이거 두 개 다 14년도 말로 가입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내가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가입한도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헷갈리는 내용인데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계좌 금액을 넘어간 거예요. 계좌의 계약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한도 설정해 있는 주식거래 계좌인데 거기에서 내가 투자한 게 4천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주식이 너무 성과가 잘 났어. 그래서 막 1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되느냐? 너무 금액이 커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발생하는 이자랑 배당 소득에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산정을 해서 다 혜택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는 계약 금액 총액을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까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보죠. 자, 내가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주식거래 계좌에다가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라고 설정을 했어요. 4천만 원 납입을 했습니다. 운용을 해서 수익이 1천만 원 났네요. 자, 그럼 이 상태로 5천만 원이 됐죠.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5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계약 금액의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계약 금액은 저축원금이 4천만 원만 해당되고 요거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인 거예요. 그럼 운영이 돼서 더 넘어가서 2천만 원 더 되든 뭐 3천만 원이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까지 계좌가 늘어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은 다 주어집니다. 이게 뭐 1억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과가 계속 나서. 자, 근데 여기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계약 금액 5천만 원에 저축 원금이 계약 금액이라고 4천만 원만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7천이 됐어요. 계좌에는 7천이 분명히 들어있는 건 맞는데 저축 원금 이 계약 원금은 4천이니까 아직 여기에 요만큼 1천만 원 룸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럼 더 넣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저축 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으로 계약 금액이 넘어간 경우에도 추가 투자가 가능하냐?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짜리 계좌에 4천 투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1,000만 원 채워서 5천이 이미 계좌인 다 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자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만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얘 한도에는 요 연한 노란색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 아니냐. 자, 법률상은 이게 맞아요. 근데 금융사마다 이게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가 증권사 이용하실 때 가끔 헷갈리시는 내용이 요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A사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요. 그대로 추가 상품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빈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 보는 것처럼 1,000만 원 추가 납입해서요. 그대로 주식을 사던 ETF를 사던 다 상관없이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사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추가 납입은 돼요. 근데 상품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가 금액에서 추가로 상품 매수하는 것 없이 현금으로 요건 채워지는 하는데 더 살 수는 없대요. 그럼 뭔 되느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느냐? 공모주 청약은 된다고 또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자, C사의 경우에는 아예 납입도 매수도 불가능하다. 그냥 이거 다 합쳐서 이자 배당 소득까지 합쳐서 계약 금액 한도 그냥 이 계좌 안에 평가 금액 자체가 5천이 넘어가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A사에 해당하는 데는 H증권이고 B사에 해당하는 데는 현재는 M증권이 여기 해당하는데,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회사에 이게 가능한지는 지점 직원은 이거 사실 잘 모릅니다. 지점 직원에 문의해서 본사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하셨을 때 담당자 정도만 체크하실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종합저축 계좌로 해놨어요. 비과세 한도 그 5천만 원 계약 한도였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럼 자금을 거기서 인출해서 내가 한도를 비웠다. 그럼 그 다음엔 다시 납입할 수 있느냐? 자, 법률상은 가능한데 이것도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법률상 시행령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부 금액을 만약에 인출한다라고 하면 저축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글로 정리하면 내가 계약 금액 5천만 원짜리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 계좌 한도 5천이죠. 자, 내가 저축 원금 그 납입한 게 5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수익이 1,000만 원 났습니다. 그럼 이 계좌 안에는 지금 6천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3천을 인출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 시행령만 따지면 저축 원금에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계좌 내의 총 금액은 3천만 원이 맞는데, 저축 원금,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5천에 적용을 받는 요 저축 원금이라고 하는 애는 2천만 원으로 간주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3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죠. 자, 5천만 원짜리 한도 안에 5천을 내가 납입했어요. 자, 수익으로 1,000만 원 났습니다. 자, 6천이 들어있어요. 이 계좌를 밖에서 보면 6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예요. 근데 내가 여기 3천만 원 인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할 때 이게 저축 원금, 요 연한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한도 전체 이 5천만 원이라고 한도에 저축하는 저축 원금 중에서 내가 빼서 이렇게 여기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3천만 원 재납입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맞겠죠. 법에 지금 써있기에는 그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증권사에도 확인해보고 국세청에 홈택스나 다른 데도 문의를 해봤는데 이거는 금융회사가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제가 확인해놓은 증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H사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5천만 원 한도에 5천만 원 저축원금이고 수익 1,000만 원 나 있습니다. 3천만 원 인출을 해요. 그러면 인출한 시점에 평가 잔액, 그러니까 인출 딱 돈이 빠져나간 시점에 계좌 안에 남아있는 금액을 요걸 다 해서 이걸 그냥 저축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이게 저축원금 2천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3천만 원 인출했을 때 남아있는 평가 금액 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재납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비는 겁니다. 요 위만 이렇게 비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로 내가 여기서 3천만 원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운영을 지금 바로 안 넣고 바로 2천만 원 재납입 안 하고 3천만 원 운영을 쭉 해서 1,000만 원 여기 찼어요. 그럼 1,000만 원을 찼으니까 이게 룸이 줄어서 1,000으로 주느냐?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2천만 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냥 밀려가고 이 2천만 원 한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출을 한 시점에 그때 남아있는 평가 잔액 요걸로
딱 계산해서 이때 룸이 얼마가 비었냐 이걸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H사가 현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금융사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도 내가 일정 금액 뺐다가 다시 납입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된다고 하면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쉬운 질문 돌아와서 ISA 계좌랑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중에 뭐가 더 좋으냐? 둘 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하고 채권도 투자 가능하고 다 투자 가능한 상품에 혜택을 주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굳이 구분한다라고 하면 최대 납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ISA 계좌가 1억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억 원이 되려면 연에 2천만 원 한도에서 5년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한도가 1억까지로 만들어진다는 거 외에 세금 혜택이나 활용도 면에서 모두 다 그냥 쉽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가 유리합니다. 왜? ISA 계좌의 경우에는 운영했을 때 비과세 적용되는 게 일반형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ISA 계좌는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1억이 수익이 났던 2억이 수익이 났던 다 그냥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 운영하시는 거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보다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계좌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구조로만 따졌을 때 가장 비유사한 게 보험사의 즉시연금입니다. 어떤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개설하자마자 납입 한도로 그냥 즉시로 한 번에 돈을 크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즉시연금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 1억까지죠. 금액을 다 넣게 되면 그거 나중에 수령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건 이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막 종신형 연금이 필요해서 보험사 즉시연금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수료나 기대성과나 이런 거 비교할 바가 아니죠.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이 65세 이상인 상태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서는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겠냐? 아까 말씀드린 상품의 종류는 되게 많았는데 비과세 효과를 제대로 다 누리시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 상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결국 계좌 원금에 대해서 수익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면 혜택은 더 많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ETF나 ELS 채권, 리츠 등이 우선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주식도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차피 국내 주식은 거래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는 세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고려하실 거 없이 ETF나 ELS 채권, 리츠 같이 원래 세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품들을 여기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싶고요. 특히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이런 배당형 상품들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내가 연금이나 이런 걸 배당으로 좀 찾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개설하고 5천만 원 넣어서 그대로 배당 ETF들 산 다음에 발생하는 배당은 중간에 계속 인출하면 되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금 없이 계속 배당을 꺼내 쓰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펀드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펀드는 개별 펀드 상품별로 비과세 한도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단일 펀드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내가 그걸 쭉 유지하게 계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펀드를 리밸런싱을 하거나 조정하시는 경우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별로 유리하진 않겠죠.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펀드를 쓰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증권사에서 종합 계좌에다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써놓고 거기서 ELS나 ETF나 채권이나 리츠 등을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입 조건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등의 별도 조건 등이 필요하니까 가입 대상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셨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개설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65세 이상이라면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무조건 쓰십시오. 이거는 안 쓰면 사실 아깝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무조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금도 없고요. 건강보험료 우리 다 걱정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즉시연금이나 ISA나 연금계좌에다가 활용하시는 것보다도 유리합니다.
저한테도 종종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은퇴가 코앞이고 자산이 뭐가 있는데 뭘 쓰시는 게 좋을까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아까 말한 65세 이상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 혹은 장애인이나 이런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하시는 게, 그리고 본인 가족 중에 65세 넘어가신 분데 이게 없다 무조건 하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해놓고 일단 쓰는 겁니다. 만기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설하실 때에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증권사에서 이용하실 때에도 펀드보다는 ETF나 ELS나 채권 등을 이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물론 증권사 상품들이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수익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럼 좀 더 안정적인 걸 찾아가기 위해서 뭐 ETF 중에서도 채권형 펀드 ETF라든가 아니면 장기에 어느 정도 커버드 콜 되는 뭐 배당 ETF를 쓰신다거나, 최근에 높아진 금리의 기대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등급이라고 부르는 국고채 채권들 활용하시는 경우에도 한 5% 이상의 금리는 장기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쓰시면서 나오는 이자는 계속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화면에 게시되어 있는 문의처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